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는 서울회생법원의 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. 사건 번호는 저희가 비공개 처리하고요. 채무자 역시 익명으로 다루겠습니다. 이게 파산관제인이 제1회 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작성한 공식 보고서인데요. 네, 그렇죠. 법원에 제출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산이라는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, 그 과정하고 또 법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.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의미를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보면요. 67세 남성분이시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여러 일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직업이 없는 상태셨어요. 네, 무직 상태로 기재되어 있죠.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가 이제 곧 열릴 채권자 집회를 위한 뭐랄까 사전 브리핑 자료 같은 거죠. 맞습니다. 2025년 4월 9일로 예정된 집회를 위한 보고서입니다. 그럼 이분이 어떻게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건지 그 경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보고서를 보면 꽤 오랫동안,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셨더라고요. 이 회사 이름은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. 네, 10년 넘게 근무하신 거죠. 거기서 그냥 일만 하신 게 아니고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하셨다고? 아, 위원장이요? 네,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랬는데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택시 업계가 다들 어려웠잖아요. 맞아요. 그 여파가 이분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친 거죠. 조합원 수도 줄고 또 급여도 감소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부족분을 카드 대출이나 이런 걸로 좀 충당하기 시작하신 거군요. 네,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파악됩니다.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늘어난 거죠. 근데 설상가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실직 상태가 되셨다고요? 네, 그 이후에 다른 운수회사, 이것도 저희가 익명 처리했습니다만 다른 운수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잠깐 있는데 수입은 거의 0으로 기재되어 있어요. 사실상 소득이 없었던 기간인 거죠. 아, 정말 힘드셨겠네요. 어떻게든 좀 다시 일어서 보려고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회생 절차도 진행하셨던 모양인데 네, 그런 노력도 하셨는데 그 와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.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. 뇌경색이요? 아, 그러면 근로 능력에 큰 영향이 있었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운전 업무나 이런 걸 하시기 어려워지셨을 테고 결국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작년 11월경, 그러니까 2024년 11월쯤에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뭐 대출 이자 부담 늘어나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그런데 직장 잃고 건강까지 나빠지니까 정말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파산 원인을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금융비용 부담, 생활비 지출 증가, 그리고 이제 기타 요인으로 건강 악화와 실직,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.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러면 전문가님, 이분의 재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? 빚이나 재산 같은 거요? 네,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요. 총 채무액은 약 6,762만 원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. 채권자는 이제 웰릭스 F&I 대부라는 곳 외에 8곳이 더 있고요. 뭐 채권자 연합 같은 형태겠죠. 원금만 따져도 4,518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이 빚의 주요 사용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. 6,700만 원.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럼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였을까요? 현재 이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보면요. 정말 얼마 안 됩니다. 보험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, 해약 환급금이 한 60만 원 정도? 60만 원이요? 네. 그리고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보증금이 50만 원, 또 은행 예금이 46만 원 정도. 이게 전부입니다. 다 합쳐도 150만 원 남짓이네요. 정말 최소한에. 그렇죠. 총액이 매우 적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산관제인의 판단이 중요한데요. 이 재산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봤어요. 예를 들어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주택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법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.
또 예금 46만 원도 6개월간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이거든요. 아, 그 생계비 기준이 있죠? 네.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이 재산들을 굳이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,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 이 환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환가를 포기한다. 그 말은 즉,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분한테서 받아갈 돈이 거의 없다는 의미가 되겠네요. 네, 현실적으로 그렇죠. 채무자에게 남은 최소한의 생계 기본마저 뺏을 순 없다는 취지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재산 상황은 정말 어려운 게 명확해 보이네요. 그럼 혹시 가족들 상황은 어떤가요? 도움을 받을 만한 여지는 없었는지? 보고서를 보니까 1998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, 당시에 뭐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다고 하고요. 네,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. 성인이 된 자녀가 두 분 계시네요. 아드님이 35세, 따님이 33세. 근데 지금은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다고요? 네, 보고서상으로는 연락 두절 상태로 파악됐습니다. 그래서 뭐 부양관계라든지 같이 살고 있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. 부모님은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1975년, 모친은 2016년에 그래서 뭐 청속받은 재산도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. 네,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리고 파산관제인이 보통 확인하는 게 최근 몇 년간 재산 변동 내역이잖아요. 한 5년 정도? 맞습니다. 혹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한 건 없는지 보기 위해서죠. 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나 부모님, 자녀 명의의 재산까지 다 확인했는데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재산 변동은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중개재산 변동사항 없음,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. 주변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. 정말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네요. 자, 그러면 전문가님,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파산관제인이 내린 최종 의견은 무엇이었나요? 네, 파산관제인의 종합 의견이 중요한데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빚을 면제해주지 않는,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걸 정해놓고 있거든요. 아, 면책 불허가 사이요?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? 뭐 대표적으로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아니면 법원이나 관제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탕진한 경우 같은 것들이죠. 네네. 근데 이번 사건의 채무자를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아, 깨끗했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채권자들 쪽에서도 이의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. 이 사람 면책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의견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채권자가 9곳이나 되는데도 이의가 없었다고요? 그건 좀 의외인데요? 빚이 꽤 있는데. 이게 사실 개인 파산 사건에서는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. 특히 채무자에게 환가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에 뭐 사기라든지 부도덕한 점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으면요. 아, 현실적으로 받아갈 돈이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이의 제기를 안 할 수도 있겠군요. 그렇죠.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의를 제기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두 가지, 즉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고 채권자 이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파산 관제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니 절차를 종결하고 이걸 법률 용어로는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.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남은 빚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, 즉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 거죠. 아,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의견. 그럼 이제 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파산 관제인의 의견은 법원이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제인 의견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는 정말 코로나19 여파,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, 또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같은 여러 외부적인 충격들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산이라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. 파산 관제인의 보고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. 근데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일까요? 이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
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들,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같은 것들이 개인의 재정 상태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속수무책일 때가 많죠. 네. 그렇다면 개인이 이런 파산이라는 정말 마지막 선택지에 이르기 전에 좀 기댈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랄까? 아니면 다른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걸까?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. 아,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질문이군요. 파산 전에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. 네. 물론 파산 면책 제도 자체도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입니다만 그 이전에 개인의 어려움을 좀 더 완화해 주거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은 없을지, 혹시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, 뭐 이런 고민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또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